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사님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뵀는데 너무 낯이 익어서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 저는 왜냐면 왜죠? 이사님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전 레포트에 매일 보니까 거기 사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낯이 익어서 사진이랑 같나요? 완전 똑같으세요. 네.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네. 저도 이제 주식 새싹인지라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영상으로 저 혼자 뵌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혹시 반갑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시작해도 될까요, 이사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신 거예요. 아, 인사하신 거예요? 네. 아, 저는 한 말씀 더 하시는 줄 알고. 아니, 일단은 저 굉장히 오늘 흥미로웠던 게 주제가 시장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좋게 색깔이 바뀐 건지 안 좋게 바뀐 건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색깔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에 보면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의 이제 차이이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가끔 뭐 기자분들이나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이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들 여쭤보는 게 이제 지금 중소형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나스닥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말씀들 질문들이 이제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 나름의 이제 고민과 또 이제 답변을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냥 뭐 좀 길게 보면 그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사실 이제 그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한 그 작년 3월부터 해서 한 6개월 동안은 소위 말하는 그냥 언택트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언택트와 바이오 네. 그리고 인터넷. 성장주들.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가다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 장의 색깔이 한번 확 바뀌었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 네. 뭐 이런 쪽 올라오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막 올라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보면은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자 백신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었고,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는 대부분 이제 경기 좋아지는가 보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막 은행주들도 저 이렇게 구석에 있던 은행주들도 막 올라오고, 네. 네. 금리가 올라오니까 네. 또 네. 그러지 포스코 않아요?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도 막 올라오고 이제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그런 흐름들이 또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은 또 다시 뭐 언택트로 가야 되는 건가? 또 팡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또 최근에 한 1, 2주 동안 좀 강했었잖아요. 소형주가 어제까지 15일 연속, 16일 연속 상승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소형주 차트 보면 정말 엄청난데 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네.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장주 같다, 가치주 같다, 지금 소형주 같다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레포트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좀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는 있는데 반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성장주로 다 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주구장창 시장에서 됐던 게 이제 인플레하고 금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주춤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좀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대형 IT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제 팡류의 주식들이고 팡류의 주식들이 뭐 전기차나 이런 바이오를 팡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버는 대형 테크 기업들을
빵 기업들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나마 비슷한 류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이런 카카오. 주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이 지금 좀 주도하는 장세.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는 다 잘 돼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PR이 높아 있는 그런 주식들보다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 인터넷 그 기반이지만 경기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의 주식 시장이 더 좋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나 경기 민감 섹터가 안 되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차이표 닮았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네. 들어보셨어요? 아 지금 한숨 쉬신 거 보니까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일단 달고나 커피님께 그 말씀을 하신 어. 달고나 커피님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여기 네. 아니, 이분이 먼저 하셨어요. 어디요? 커피 쿠폰 나도 줘요. 올리고 아. 3초 차임표시네요. 아 정말요? 젊었을 때 들어보셨구나. 아 많이 들어보셨군요, 이사님. 소시적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뒤에 들어보면 지금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사님 얘기 들어보면 빵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가치 주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약간 좀 그러면 선을 좀 그어보자라고 한다면 뭐 7대3? 뭐 6대4?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빵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네. 가치주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아, 저는 상반기 중에는 네. 빵은 4, 경기 민감주 6. 그 아직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제 4월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좀 더 네. 좋다. 네.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미국 경기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계속 미국의 신고가니까. 은행주들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 투자자분들 해서 만나서 드리는 사례가 뭐냐면 엑슨모빌하고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테슬라하고 엑슨모빌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테슬라는 7배 올랐고 엑슨모빌은 사실 지난해에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였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완전히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거의 지금 연초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랐고 테슬라는 많이 빠졌다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좀 했는데 사실 뭐 길게 보면 당연히 테슬라를 좋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적어도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엑슨모빌 주가도 테슬라 못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테슬라가 좋은 건 다 알지만 일단 7배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사실 엑슨모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조정도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일드,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6%가 넘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 경기를 정말 믿게 되면 적어도 올해는 테슬라보다는 엑슨모빌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런 경기 민감주를 다 비우고 갈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꽤 좀 많이 갖고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올해 한 3분기 정도가 되면 그때야는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바꾸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초반부터 많은 질문을 쏟아내 봤는데 일단 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경제를 관통하는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하면 사실은 코로나19 백신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경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번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세 가지 그 바틀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틀렉이라는 거는 이제 병목 현상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백신의 바틀렉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원하는 나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간에 이제 격차가 좀 크다라는 건데 결국 백신을 원하는 만큼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딱 그런 사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과 경기 회복의 시점이나 단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이나 영국, 하다못해 이스라엘처럼 백신의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그래도 비교적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눈에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전히 저희 한국도 그렇고 네. 주변에 다른 특히 이머징 국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수급이 좀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강한 또는 그 소비를 많이 하는 미국이 이제 조금씩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내야 되는 이머징 국가들이 아직 공장을 충분히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공급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바틀렉은 바로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완화적으로 정책을 하면서도 뭐 인프라 정책이니 뭐 또 뭐니 이러면서 더 정책을 세게 쓰고 있는데 요즘 중국이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중국은 조금씩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립 또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덜 완화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중국은 좀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가 같이 올라가면 사실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소비를 하고 중국이 제조를. 물건을 만들어서 네. 하면은 사실 서로 선순환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미국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물건을 막 만들어야 돼서 공급을 해야 된 중국은 못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바틀렉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틀렉이 이제 일부 품목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품목들에서 이제 재고가 부족한데 물론 뭐 요즘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자동차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꼭 그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산업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재고 부족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산업들도 지금 상당 부분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를 보다가 되게 좀 웃었는데 지금 미국에 케찹이 없대요. 그러면 그 감자튀김 뭐에 찍어 먹나요? 그러니까요. 마요네즈에? 진짜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심인데.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들 테이크아웃해서 밖에서 이제 식당 안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다 이제 그 포장용 케찹을 이제 주다 보니 그게 많이 없어서 이제는 그 한 사람당 그 케찹 용기를 2개만 딱 준다고 합니다. 야박하네. 네. 네. 그럼 뭐 하다못해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일부 품목들이 굉장히 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다 이 투자를 많이 해서 설비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는 생각보다 빨리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가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는 다시 조금 안정이 되고 있지만 물가도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은 긍정적일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네. 특히 수요를 좀 땡길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3차 유행이라고 있다고 하는 이제 유럽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봉쇄 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 시장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괜찮을 텐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확 이렇게 그 넘어섰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미국의 금리랑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랑 이렇게 그려보면은 쭉 잘 맞잖아요. 네. 맞다가 최근에 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미국의 금리는 2%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만 보면 미국 금리는 2에서 2% 중반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저희가 봐야 될 게 이 미국과 독일,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처럼 이 마이너스 금리인 국가들의 하고 미국 국채 금리 간의 격차가
다시 이렇게 한 2%대, 일본과는 한 1.5%대 이상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독일 투자자들,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예. 건가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돈을 내고 내가 채권을 사기보다는 자국 채권을 사기보다는 그래도 환을 바꿔서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 2월 달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미국 국채 금리의 어떤 그 매력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지만 지난 2월과 3월에 저희가 봤었던 급격한 금리 상승은 없을 수는 있겠다. 즉 2분기에는 금리는 올라가도 금리의 변동성은 저는 좀 낮아질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좀 괴롭혔던 금리도 더 이상의 어떤 그 급격한 어떤 금리 변동성을 동반한 금리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가치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도 금리의 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제 금리나 물가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2월 달하고 3월 달에는 막 그 미국 금리가 2%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또 미국 그 물가가 3%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 X축은 CAP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Cyclical Adjusted PER이라고 해서 그 저희 그 1996년에 비이성적 과열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제 만든 PER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워낙 그 긴 장기 시기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떤 시계열적인 어떤 그런 변동을 좀 줄여서 만든 자체적인 PER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Y축은 물가죠, 물가. 근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물가를 뺀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인데, 보면 미국 물가가 2%대 또는 이제 3% 아래에서는 어떨 때는 PER이 뭐 15배도 있지만 45배도 있고, 그러니까 2% 미만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물가가 한 3에서 4%를 이렇게 넘어섰을 때, 요때 요 파란색으로 된 요 부분을 보시면 그 물가가 3% 이상일 때에는 주식시장의 PER 멀티플이 15배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PER은 떨어져야 돼.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근원 물가가 연평균으로 2% 미만에서는 2%대에서는 사실 별로 영향을 못 줬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영향을 주는 시점은 3%가 딱 넘어갈 때 그때가 임계점이 되어서 미국 주식시장의 PER이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지금 전년동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동기인데 연평균요. 네, 연평균. 예. 그래서 사실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3월, 4월 지금 계속 이제 물가가 좀 더 상승할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자들은 좀 걱정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사님 말씀대로 보면 2%가 넘어가는 순간 저게 또 이제 선형이 아니라 급격하게 올라가는 네. 모습들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이 좀 걱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임계점이 이제 3%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은 1.6%였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더블 정도 돼야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미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뭐 국내 주식시장도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2, 3월 달에 이제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던 이슈는 금리의 변동성이었다. 네. 금리 자체의 레벨보다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이제 26페이지 요쪽 왼쪽과 오른쪽 그림인데, 그러니까 아직 그 시장 주변에 있는 자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을 제로로 해서 경기 침체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안하니까 소위 말하는 MMF 부동 자금이 쭉 늘어났다가 이렇게 이제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서 좋아지면은 부동 자금들이 쭉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네. 요게 이제 딱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변으로 갈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그 물가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돈들이 과연 들어올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뭘 사야 되고 어떤 데 우리가 좀 더 주식시장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를 살펴보면 저는 이제 이 그림 33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과 또 다음 그림을 통해서 좀 이걸 통해서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일부 산업들의 주가들, 특히 이제 미국의 주가들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미국의 금융주들, 뭐 오늘 뭐 시티나 어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굉장히 실적들이 좋았는데, 올해 1분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증가율이 약간 피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실적 증가율하고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또는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융주들처럼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좀 좋아져 있는 이런 업종들은 약간은 좀 아주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짙은 색으로 된 시클리컬한 업종들, 특히 이제 뭐 소재나 산업재나 에너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은 3분기가 정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투자할 만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가야 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많이 올랐지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 짙은 색이 이제 테크, IT 기업들인데, 테크주들도 적어도 2분기까지는 정말 이익 증가율이 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베이스 이펙트를 좀 빼더라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IT 업종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한 3분기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름이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증가율 자체는 이제 좀 꺼지고요. 대신에 넌시클리컬한 업종들이 어떤 실적 증가율의 어떤 높이가 다른 업종들보다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때 저는 경기 민감주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맨 왼쪽은 이제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 업종, 중간은 이제 통신인데, 미국의 통신 업종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업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건강관리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업종은 올해 3분기까지도 미국의 에너지 업종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할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지금 이제 금리의 어떤 상승세도 약간 주춤하면서 뭔가 색깔이 바뀌는데 왔다 갔다 하기 싫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요 인터넷 섹터들의 실적과 주가를 보시면은 실적은 올해 3분기, 4분기에 되게 좀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연 25%에서 30% 이상 꾸준히 이익이 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쪽 섹터들이 최근에 요게 이제 이번 분기 들어서 이제 아이고 주가가 조금 둔화가 된 건데 저는 요 섹터들이 적어도 올해 중반부터 해서 내년 올해 말까지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하반기의 다크호스는 요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 쪽인 것 같아요. 의외로. 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그 소재나 산업재 이쪽과 플러스 테크 이쪽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하반기에도 에너지 쪽은 괜찮지만 점진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좀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랑 하반기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네. 벌어질 것이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낮추기 전에 테이퍼링 하기 전에 상당 기간 앞서서 소통을 하겠다. 그게 뭐 사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뭐 2023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한참 앞서서 테이퍼링하고 그 한참 앞서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만간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건가라는, 왜냐면 뭐 2022년 정도면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원래는 그 올해 말에 테이퍼링이 있을 거고 금리는 2023년 정도 올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 경기 보고 있으면 네. 조금 빨라질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제가 봐도 오늘 금통위에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경기는 좋고 물가는 오르는데 그래도 금리는 안 올릴 거야. 연준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파월 의장도 미국 경기 참 좋고 뭐 그런데 금리는 안 올릴 거야.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3월에 FOMC 보면 뭐 성장률도 높였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높다 목표치 높였고 그런데 금리는 안 올리고 근데 점도표는 2022년도에 7명이 찍었거든요. 네. 2명만 더 찍으면 땡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미국 테이퍼링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도 2013년 5월에 저희가 잘 아는 테이퍼 텐트럼이라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버냉키 버냉키가, 의장이 네. 얘기한 이후에 엄청 난리 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한 10% 빠지고 S&P 500은 5% 빠지고 이제 주가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머징 통화들과 이머징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나고 그때 굉장히 신흥국 위기설까지 나타났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2013년 12월에 결국은 이제 자산 매입을 조금씩 줄이기로 이제 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제 테이퍼링 시점은 저는 올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예고를 하려면 적어도 여름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연준이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6월 FOMC. 저는 뭐 6월이나 그 다음 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최대 이슈일 것 같아요. 테이퍼링의 시기. 근데 지금 연준이 뭐 계속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고 있고 뭐 무시할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연속해서 한 3개월, 4개월 이상 좋게 나오면 저는 뉘앙스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 시점이 이제 한 7, 8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로 이제 채팅창에 저희 PD님이 써주셨는데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7만 건. 이게 최저라고 하네요. 네. 역대 최저치. 이번에 또 3월 고용도 99만 명. 그래서 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사님 말대로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까? 그러면 충격이 없을까요? 충격이 있죠. 근데 테이퍼링과 타이트닝은 좀 다른 거고요. 사실 이제 테이퍼링 때도 충격이 있긴 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권 쪽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이머징 쪽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주식시장은 사실 단기 하락에 그쳤고 그래서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테이퍼링이 사실 기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는 두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지금의 주식시장은 싸지 않다. 오히려 좀 약간 비싼 쪽에 가깝다라는 네. 거고 2013년에 미국의 주식시장 PER은 15배?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PER은 10배. 10배도 안 됐었거든요. 아, 네. 8배, 9배 이렇게 됐었으니까 많이 쌌죠. 그러니까 그때는 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금방 회복하고 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그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은 사이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때는 2011년에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당했었고 또 2011년, 12년에 그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한번 세게 터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주 아물기 전에 이 버냉키 의장이 이제 얘기를 툭 던지면서 문제가 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 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미국 재정 그 옐렌도 계속해서 옐렌 재무장관도 막 엄청 세게 재정 정책을 계속 이어갈 걸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격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미국 경기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버텨낼 수도 있다. 네. 잘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질문이 또 있어요. 원래 우리 열매 팀장님이 목요일에 우리 이사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 했는데 채팅창으로 아까 에너지 업종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에너지 기업들 이게 3분기가 정점이어도 유가가 그 전에 빠지면 주가도 같이 내려가진 않을지 유가도 3분기까지 좀 더 오를 걸로 보시는지 이런 질문을 지금 하셨거든요. 예, 전 유가 개인적으로 저는 유가 되게 좋게 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나오고 네. 그 되게 좀 그 나쁜 산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의 적이 돼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긴 안 좋은데 안 좋다 보니까 그 생산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공급이 엄청 줄어들어서 생각보다 가격은 별로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WTI나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뭐 60불대 초반인데 네. 뭐 한 7, 80불 가지 않을까. 기름 좀 많이 넣어놔야겠는데요. 차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기차 산업을 좋게 보지만 네. 그렇다고 석유나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놀고 있냐. 요즘 보면 엑슨모빌이나 뭐 그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 그린 또는 그런 친환경 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산업 구조를 엄청 그 구조 조정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기업들이 또 잘 이러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체력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미국의 그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있었죠.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센세이션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록펠러 회장이 갖고 있던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 판결 받고 그 지역별로 석유 업체가 다 쪼개졌었는데 정말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이 합병하면은 다시 이제 완전 독점 기업으로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다시 100불 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사실 생기는 거죠. 생산량 조절해버리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유가가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저희가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뭐 3, 40불 다시 가는 그런 그림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개뿐이 없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 평소에 그 우리 김열매 팀장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아니 진짜 열매 팀장님께서 네. 이사님 만날 날을 기다리시다가 회사에서 만나면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만나는 거랑 아, 다르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나가실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일단 질문 드린 김에 아까 자유인님께서 그 이사님께서는 오일을 제외한 또는 포함한 원자재 슈퍼사이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슈퍼사이클까지는 모르겠지만 불마켓은 충분히 왔다고 생각을 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원자재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은 한 4, 5년 이상 정말 가격이 뭐 10배 가까이 오르고 이런 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원자재 가격 쪽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원유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자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좀 더러운 산업들인 거죠, 막말로. 그 이제 탄소 배출 많고 그래서 지금 공공이 적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자재들 중에서는 이 친환경이랑 또 같이 가는 산업들이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그다음에 니켈, 뭐 이런 기업들, 이런 원자재들은 뭐 충전소 만드는데, 그다음에 전기차 만드는데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환경 산업과 또 그런 일부 원자재는 같이 가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자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원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속, 그다음에 이제 뭐 농산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귀금속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모든 원자재가 다 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런 그 산업용 원자재들, 뭐 알루미늄이나 니켈이나 말씀드렸던 구리나 이런 가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질문이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저희 준비하신 내용 다시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아까 투자 전략이나 이런 내용들 좀 짚어보다가 멈췄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 네. 그러면 다 하셨으면 다 하신 건가요? 질문 네. 계속 좀 이어가 해도 볼까요? 될까요? 여기 지금 재고 감소 이야기는 좀 이제 좀 더 제가 듣고 싶어서 네. 지금 계속 쇼티지 이야기가 모든 시장에 끊이지 않거든요. 자동차용 반도체도 그렇고 LCD도 부족하다 그렇고 이게 다 대부분 이제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많을지 모르고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뒤늦게 이제 투자를 막 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클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고 이제 사이클 산업의 가장 큰 그 적은 이제 설비 투자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생산이 과잉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그런 좀 위험한 시점 오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보통 그런 그 재고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쌓여서 사이클이 변하는 데는 대체로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근데 그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쪽하고 또 그냥 일반 제조업하고 약간 좀 다른 게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약간 구조적인 변화와 또 사이클적인 변화가 같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 설비 투자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여서 잘 안 하다가 막상 부족하다 그러면 엄청 또 해놔가지고 또 한 1년 있으면은 갑자기 가격 막 급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꾸준히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진폭의 어떤 그 자체가 좀 완만해지거나 아니면 좀 그 덜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그 테크 쪽에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이클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게 이게 한 번 쓰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한 번 사면 최소한 몇 년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뭐 PC나 노트북 모든 것들이 한 번 사면 적어도 한 2, 3년은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이클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이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면 한번 꺾일 건데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어떤 사이클의 바닥이 그 지난보다는 훨씬 더 위에서 멈추면서 또다시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 타임이니까 제가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잭스 나나나님께서 삼성전자를 가치주로 바라봐야 하나 성장주로 바라봐야 하나 이런 질문 던져주셨거든요. 네.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식 분류상으로는 삼성전자는 가치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성장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참 이게 좀 애매하죠. 무게를 어디에 좀 이제 더 실어서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가치주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많은 그 비즈니스 영역들이 대부분 굉장히 시클리컬한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반도체를 좀 성장 산업으로 보느냐라는 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성장 산업에 좀 더 가까운 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나 뭐 TSMC 같은 그쪽이 조금 더 파운드리 쪽이 조금 더 가깝고 저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은 굉장히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가치주에 좀 더 가깝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좀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화상회의를 했었잖아요. 싹 다 네. 불러 모았죠. 네. 네. 그러면서 했었던 게 반도체가 단순히 그냥 뭐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이 반도체가 이제 안보 문제가 됐잖아요. 인프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음. 배터리랑 반도체는 인프라다. 저는 그게 되게 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한번 끼워서 쓰면은 또 한 2, 3년 가는 이런 그냥 범용 원자재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그냥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 성격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이클이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막 생산을 하고 네. 또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시아에서 반도체가 막 생산이 되어서 예전보다 그 반도체에 대한 재고 수준이 양측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변화는 사실 1, 2년에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 또 긴 변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는 가치주라고 보고 있는데 성장주로 갈 수도 있다. 한 3년 뒤, 5년 뒤에 정말 반도체가 완전히 새롭게 안보에 굉장히 좀 꼭 필요로 한 커머더티로 인식이 되는 순간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도 성장주 비슷하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런 표현도 지금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성장주를 추구하는 가치주. 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참 재밌는 좀 현명한 좀 표현이신 것 같네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사장님? 아니요, 저는 이제 충분히 네, 물어오셨으니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제목은 성장주가 다시 뛴다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치주도 좋다 이런 뉘앙스를 좀 들리거든요. 가치주도 지금 뭐 이게 좋아진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들리는데 정리를 한 번만 좀 이렇게 올 한 해로 봤을 때 아까 뭐 이야기하셨지만 상반기까지는 가치주가 이렇게 좋은데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이렇게 좋으니까 그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면 예.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에서는 네. 상반기는 가치주, 네, 하반기는 성장주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네,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올해 2월, 3월에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뛰어가면서 또 가치주로 확 쏠렸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가치주 중심이 돼 전부 다 이제 성장주를 버릴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해서 한 여름 정도까지는 가치주 6, 성장주 4, 그 정도로 좀 갖고 있다가 여름 지나면 다시 이제 그 성장주로 가되 지금 저희가 좀 열심히 봐야 되는 그 성장주는 이제 소위 이제 빵유로 대표되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도 이제 경기 사이클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대형 테크주들이 저는 되게 좀 괜찮아 보이는 대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당부의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네요.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음. 해주실 수가. 명확하게 아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3부에서는 오늘도 바바리안 리서치의 김영배 위원님과 함께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 이사님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부 순서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과 오늘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